저 호래비가 미쳤나? 열량을 주고 장님 여종을 샀다네. 처자식도 건사 못하는 주제에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먼 여인의 손을 꼭 쥐고 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 사내는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님 여인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보다 더 밝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나누어 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그냥 호래비라고 부르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호래비라 불렀고 사내 자신도 그 이름에 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세상의 절반이 사라진 것만 같았으니까요. 사내가 아내를 잃은 것은 딸아이가 겨우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열병이 돌았습니다. 아내는 사흘을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사내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 불을 지폈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내의 봄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어도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여도 그 집 마당에는 봄이 오질 않았습니다. 꽃을 심어줄 사람이 없었고 꽃을 보며 기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았고 품팔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논을 갈아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기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딸아이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아이는 영특했습니다. 아비가 나간 사이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서리기도 하고 놀기도 했지만 사내는 항상 맛있다며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아이는 그런 아비를 보며 배시시 웃었고 그 웃음 하나가 사내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몇 냥 벌었어? 글쎄다, 한닷 돈 벌었나. 그럼 내일 장에 가면 엿살 수 있어? 허허. 이 녀석이 사내는 웃음이 나왔지만 그 웃음 뒤로 긴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엿 하나도 선뜻 사주지 못하는 처지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이는 어미 없이 자라면서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애달팠습니다. 9살, 10살이 되도록. 어미 생각에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울고 싶어도 아비 앞에서는 참는다는 것을 사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소리를 사내는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문 앞에 서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 해줄 말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내는 5해를 혼자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재혼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복에 자네 딸아이 때문에라도 안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딸아이, 어미 손이 필요한 나이 아닌가.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한 사람이 들어와 딸아이 마음을 또 다치게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먼저 간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내에게 그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5일장이 열렸습니다. 장은 5일마다 열렸습니다.
사내는 그날도 새벽부터 나무를 해다 지게에 짊어지고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땔감을 팔아 쌀 한 대와 된장 한 봉을 살 참이었습니다. 장터는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집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곳. 사내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냄새 같아서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땔감을 팔고 나서 쌀을 사려던 참에 장터 모퉁이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튼튼하고 건강한 종을 팝니다. 나이도 젊소, 일도 잘하오. 목청 좋은 중년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을 파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없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살다 못해 자신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빚을 갚지 못해 팔려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자신도 먹고 살기 빠듯한 형편에 종을 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발이 붙어버렸습니다. 좌판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26쯤 됐을까요? 삼배 저고리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얼굴 위에 앉았다 날아갔지만 여인은 손을 들어 쫓지 않았습니다. 아니,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감겨 있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 자체가 흐릿한 백태로 덮여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니면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어르신들. 눈이 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귀는 열려 있고 손발은 성하오. 밥도 잘 짓고 빨래도 잘하오. 15냥에 드리리다. 상인의 목소리는 구성졌지만 여인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 있겠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 서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사내는 이상하게도 그 여인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소, 저 사람이 여기 나온 지. 사내가 옆에 서 있던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라오.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까 저 상인 놈이 값을 자꾸 내리고 있소. 사흘째. 사내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나무를 팔아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쌀을 살 돈이었습니다. 딸아이와 한 달을 버텨야 할 돈이었습니다. 10냥에 팔겠소. 상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돈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내가 사겠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사내를 쳐다봤습니다. 상인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눈먼 여인이 고개를 천천히 사내 쪽으로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내를 향하여 10냥 받으시오. 사내가 돈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호랩이 미쳤나 봐. 10냥이면 쌀이 몇 가마인데 눈도 못 보는 종을 사서 뭘 하려고. 사내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인에게서 여인의 포승줄을 건네받고 조심스럽게 그 줄을 풀었습니다. 손 내밀어 보시오. 사내가 말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흘 동안 장터에서 앉아있던 손이었습니다. 가시지요. 딸아이가 아비의 등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여인이 사내의 집에 들어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사내는 여인을 부엌 쪽 방에 들였습니다. 사랑채라 할 것도 없는 방 2칸짜리 집이었지만 그나마 비어있는 쪽 방을 내주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하시오.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은 내가 지을 테니 제가 짓겠습니다.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눈이 불편하실 텐데 부엌이 어느 쪽인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내는 여인의 손을 잡고 부엌 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여인은 문틀을 손으로 짚어보고 붓두막을 더듬어보고 솥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없는 자리에서 손이 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딸아이는 그 광경을 방문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낯선 여인이 자신의 집 부엌을 더듬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어미가 죽고 난 뒤 이 집의 여자라고는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안의 공기에 이미 익숙해 있었습니다. 아비의 냄새, 아비의 발소리, 아비가 긁는 마루의 소리, 거기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내가 눈을 떠보니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사내가 부엌 문을 열었을 때 여인은 이미 밥을 다 지어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나신 거요? 날이 밝기 전에요. 어떻게 혼자? 손에 익으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내의 가슴 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손에 익으면 된다는 말, 보이지 않아도 익히면 된다는 말. 어쩌면 그 말이 이 여인이 살아온 방식 전부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상을 받은 딸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반찬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나물이 묻혀져 있었고 된장국이 따뜻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비가 해주는 밥과 달랐습니다. 맛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품팔이를 나간 후 집에는 딸아이와 여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나절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마당 한켠에 앉아 새끼줄을 꼬는 척하며 여인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여인은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 닫았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확인하면서 얘야. 여인이 먼저 불렀습니다. 딸아이가 굳었습니다. 여기 항아리가 몇 개나 있느냐? 3개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딸아이가 천천히 일어나 항아리 옆으로 갔습니다. 이건 된장이고, 이건 간장이고, 이건 비어 있어요. 고맙구나. 여인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웃음을 보다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를 딸아이 자신도 몰랐습니다. 소문은 빠른 법입니다. 장터에서 호래비가 열량을 주고 눈먼 여종을 샀다는 소문은 마을 안으로 금방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뼈가 없다고 그 이야기가 돌고 돌면서
점점 살이 붙었습니다. 들었소? 그 호래비가 장터에서 눈먼 여자를 사왔다더라고. 아이고, 쌀도 없어서 딸아이가 굶는다던 사람이 웬 열량이야. 어디서 열량이나 생겼을까? 수상하지 않소? 그게 말이야, 본디 눈먼 여자라 값이 싸서 다른 용도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 귀퉁이에서, 이웃집 담장 너머에서, 가장 목소리 큰 이는 마을 이장댁 안주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남의 일을 제 일처럼 나서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그냥 장님이 아니야. 뭔가 사연이 있어서 버려진 거라고. 집안도 없고 내력도 모르는 여자를 어린 딸아이 있는 집에 들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말이 씨앗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슬슬 사내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그 소문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품팔이를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도, 나무를 팔러 장터에 들렀을 때도, 하지만 사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딸아이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학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가 장님 사왔다며? 그 여자 왜 사온 거야? 귀신 아냐? 귀신이래, 귀신. 눈이 하얗다던데.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비에게 그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여인이 딸아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가야, 자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단다. 내가 오늘 힘들었다는 걸.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어렵게 된 거라면 미안하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눈도 못 보는 주제에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여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내는 그 대화를 마루에서 다 들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뭐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인에게도 뭐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먼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에 아내가 보고 싶어지는 것은 사내에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장이 사내를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이장의 말은 법과 같았습니다. 사내는 저녁 밥을 먹다가 이장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장은 사랑방에서 어른 두억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가 들어서자 모두 눈길을 주었습니다. 자네, 그 여자 어디서 데려온 것인지 출처를 좀 밝혀야 할 것 같네. 이장의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장터에서 데려왔습니다. 장터에서 누가 내놓은 여자인지 알고 사온 건가? 상인에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라니.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수상해하고 있어. 산에 홀로 사는 집에 내력도 모르는 여자를 들인다는 게 마을 풍기에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자네 딸아이를 생각해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네가 어찌하나? 사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압니다. 이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감으로 압니다. 이건가? 이보게. 내가 좋게 말할 때 그 여자를 다시 내보내게. 그게 자네한테도
딸아이한테도 나은 일이야.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를 가는 건가? 내 말이 끝나지 않았네. 제가 할 말은 끝났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이장 집을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좁은 마을 길을 걸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두려웠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가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지피지 않은 채 그냥 차가운 붓두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주무시오? 그냥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으셨소? 이장이 한 말.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귀는 있으니까요. 사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인 곁 아궁이 앞에. 미안하오. 뭐가요? 내가 생각이 짧았소. 당신 처지는 생각 않고. 아닙니다. 여인이 가로막았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장터에서 그냥 팔려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내가 눈을 들었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사내가 굳었습니다. 여인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포승줄을 푸시고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장터에서 누군가가 저를 묶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잡아준 게. 사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앞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여인의 뒤를 슬금슬금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뭘 하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지, 손이 어떻게 눈을 대신하는지, 아이의 눈에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쩐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마당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들꽃이었습니다. 담장 틈에서 자란 작고 흰 꽃. 이거 드릴게요. 여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아이가 그 손에 꽃을 올려주었습니다. 여인의 손가락이 꽃잎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여린지를 손으로 읽었습니다. 하얗겠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들꽃은 대부분 하얗거든. 손끝에 느껴지는 결이 그렇게 말해줘. 딸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손으로 색이 느껴져요? 색이 느껴지는 건 아니야. 다만 오래 손으로 만지다 보면 그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으로 그려지거든. 눈으로 보지 않아도. 딸아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보여요? 나를 만져본 적 없잖아요. 여인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목소리로 알 수 있어. 너는 목소리가 조심스러워. 항상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지. 그건 상대를 살피는 아이야. 그리고 발소리가 가볍거든.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발도 가벼워. 딸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해. 싫다는 말을 돌려 하지 않거든. 저 처음에 심하게 말했잖아요. 응, 미안해요. 괜찮아. 그게 오히려 고마웠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뭘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이 낫거든.
그날 이후 딸아이는 여인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여인이 빨래를 하면 옆에 앉아 빨래를 건네줬습니다. 여인이 나무를 다듬으면 어떤 게 질기고 어떤 게 열인지 말해줬습니다. 여인이 고추를 골라야 하면 빨간 것과 덜 익은 것을 구분해서 담아줬습니다. 여인도 딸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풀벌레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발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그 작은 가르침이 딸아이에게는 세상을 다시 보는 눈 같았습니다. 사내는 그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딸아이가 여인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고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모습, 사내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 오래 비어있던 자리에 조용히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잠이 들고 사내와 여인 둘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밤이었습니다. 사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요? 여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전라도 어느 곳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요? 여인이 무릎 위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사내가 눈을 들었습니다. 눈은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빛을 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짐이었습니다. 남에게 내보이기 부끄러운 존재. 아버지는 제가 15이 되던 해에 저를 어느 집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 집이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 마님이 그래도 사람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여인의 목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마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빚더미 때문에 다시 팔리게 됐지요. 그때가 올해 봄이었습니다. 장터에 나온 것이 3번째였습니다. 3번째, 첫 번째는 상주 장터, 2번째는 충주 장터, 그리고 3번째가 여기였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상인이 더 남쪽으로 데려가겠다 했는데 저는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은 제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가 굳었습니다. 빛과 어둠 정도는 구분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은 윤곽이 보입니다. 사물을 또렷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 말을 이제야 하시오?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말했다가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요. 눈이 멀쩡하면서 장님 행세를 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사실 눈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일을 맡기지 않거든요. 저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짐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요. 사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장이 내력을 물었을 때도 말씀드렸으면 어르신이 곤란해지셨을 겁니다. 양반가의 도망종을 숨겨뒀다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있었습니다. 사내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산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밤에 나란히 마루에 앉아 별을 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기억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 아픔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물어보시지요. 당신이 처음 내 손을 잡았을 때 표정이 그게 뭔가 있다 싶었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였거든요. 무엇이? 어르신 손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이 제 포승줄을 풀더니 그냥 잡아주었잖아요. 끌지도 않고 그냥 잡고 서 있었어요. 사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딸아이가 여인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이야요. 손 내밀어 봐요. 여인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아이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그 손 위에 모아 올렸습니다. 여인이 손을 오므렸습니다. 눈이 녹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차갑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 좋지요? 응. 이상하게. 사내는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아이가 자신도 모르는 새 여인의 손을 잡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인이 문지방을 넘을 때, 계단을 오를 때,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잡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어느 순간 둘 사이의 언어가 됐습니다. 사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불편할까봐 마음을 쓰던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신경이 쓰이는 것이 됐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어느 쪽에 있는지, 길을 나설 때 땅이 고른지 울퉁불퉁한지, 그걸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손이 먼저 가게 됐습니다. 마을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장댁 안주인이 어느 날 사내 집 앞을 지나다가 여인이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서 빨랫줄의 위치를 손으로 짚으며 빨래를 가지런히 널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저게 저 사람이 혼자 한 거야? 옆에 있던 동네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저렇게 한다나 봐요. 밥도 잘 짓고 반찬도 잘하고 오히려 그 호래비 집에 온 뒤로 아이 낯빛이 밝아졌다더라고요. 이장댁 안주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비방하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사내는 그의 봄의 담장 옆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심고 싶다던 꽃이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못 심었던 꽃인데 여인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채송하여. 작고 빨갛게 피는 꽃. 볕이 잘 드는 곳에 심으면 잘 자라요. 어떻게 아시오? 예전에 마님댁 마당에 있었거든요.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볕 드는 날 오후에 그 마당에 앉아 있으면 그 꽃 냄새가 났어요. 사내가 꽃씨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마님이 많이 보고 싶겠소. 여인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네, 많이요. 우리 집 마당에도 심겠소. 해마다 피겠지.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가 꽃씨를 심고 나서 딸아이가 물을 길어다 뿌렸습니다. 여인은 옆에 쪼그려 앉아
흙의 감촉을 손으로 느꼈습니다. 따뜻하네요, 흙이. 볕이 좋아서요.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보이지 않는 씨앗이 심긴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봄날 오후 그 작은 마당에서 사내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열량이라는 돈이 아까운지 아닌지는 처음부터 따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그 여인의 포승줄을 풀던 순간 사내는 사실 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내를 잃고 죄책감과 그리움과 가난과 외로움 속에 묶여있던 자신을 눈이 보이지 않는 여인은 오히려 사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마음을 다치지 않게 먼저 사과하는 것, 사내가 곤란해지지 않게 자신의 사연을 숨기는 것,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여인이 가진 눈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다 보이는 그 눈.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어쩌면 눈빛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 하나, 말 한마디, 곁에 있어주는 것. 그 호레비는 열량으로 사람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량으로 자신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봄도 없이 살던 사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여인을 통해 비로소 눈을 뜨게 된 이야기. 장터에서 팔리던 그 여인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연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싸지 않아도 평생을 환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없어도 가장 많이 봐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 어딘가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